제 진료실 문에는 이런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마이크라퍼, 소아과 전문의, 아동 편식 상담 전문. 15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 방을 거쳐갔고 저는 그 부모들에게 늘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못 고치는 편식은 없다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제 집 식탁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6살 난 제 딸 엠마가 사흘째 저녁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치킨 너겟과 맥앤치즈가 아니면 입술조차 벌리지 않는 아이. 남의 아이는 고치면서 정작 제 딸에게는 3년째 지고 있는 아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내가 갈아 숨긴 채소 필레가 줄지어 있었고 벽에는 한 번도 채워지지 않은 보상 스티커판이 걸려 있었죠.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은 전부 시도했습니다. 전부 실패했고요. 그런 엠마가 서울의 어느 좁은 골목 안 백반집에서 밥그릇을 싹 비우고 두 손으로 그릇을 내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더 주세요. 저는 그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들도 값비싼 영양치료 프로그램도 제 15년 경력도 헤매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방요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고 스티커도 없었습니다. 말수 적은 백반집 사장님이 아이 앞에 조용히 내려놓은 계란찜 한 그릇과 김 한 접시.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그 밥상 위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검은 종이라고 비웃던 그 김이 사실은 세계 120여 개 나라로 팔려나가며 한 해 11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식품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입을 가진 제 딸이 왜 하필 한국 밥상 앞에서만 무너졌는지 그 답은 제 논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 엠마가 오히려 미국 음식에 고개를 젓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김밥 하나를 사려고 미국 전역의 마트가 텅텅 비어가는 광경을 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 저희 가족이 왜 3개월 만에 다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어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아과 의사인 아빠도 포기했던 아이를 한국의 평범한 밥상 하나가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저는 훗날 학회단상에 서서 동료 의사들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편식 전문이라는 제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모든 이야기는 2025년 3월 시애틀의 어느 화요일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저는 진료실에서 7살짜리 남자아이의 편식 상담을 마쳤습니다. 브로콜리를 공룡나무라고 부르게 하고 식사 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고 새 음식은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접시에 올리는 방법. 제가 15년간 다듬어온 상담 프로토콜이었죠. 아이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퍼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당근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유 있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방법을 모를 뿐이죠. 진료실 벽에는 제가 쓴 논문 액자가 3개 걸려 있었습니다. 아동 식이 거부 행동의 단계적 개입에 관한 연구들이었죠. 그 액자들 아래에서 저는 매일 자신만만한 의사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는 동안만큼은요. 시애틀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12층 진료실. 예약은 석 달치가 밀려 있었고 지역방송에 편식 전문가로 2번이나 출연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저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저는 제 집 식탁에서 그 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 제니퍼가 정성껏 만든 연어구이와 으깬 감자, 데친 완두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의 자리에는 늘 그렇듯 치킨 너겟 5조각과 맥앤치즈 한 그릇. 저는 그날따라 오기가 생겼습니다. 완두콩 3알을 엠마의 접시 가장자리에 슬쩍 올려놓았죠. 딱 3알이었습니다.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접시에 두기만 한 겁니다. 제 논문에 나오는 노출요법 1단계였으니까요. 엠마는 접시를 내려다보더니 포크를 내려놓고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완두콩 3알이 접시에 닿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요. 너겟까지 오염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아 식어가는 연어를 바라봤습니다. 목 안쪽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더군요. 수천 명의 아이를 고친 손이 정작 제 딸 앞에서는 완두콩 3알조차 옮기지 못하는 손이었던 겁니다. 제니퍼가 조용히 접시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냥 자게 두자. 아내의 목소리에는 화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대라는 걸 접은 부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제 논문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단계적 노출, 긍정 강화, 식사 환경 조성. 종이 위의 문장들은 완벽했습니다. 다만 제 딸에게는 단 한 줄도 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엠마의 편식은 3살 무렵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편식 시기를 겪는다는 통계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엠마는 그 시기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는 음식의 가짓수가 해마다 줄었습니다. 6살이 된 지금 아이가 먹는 음식은 정확히 8가지였습니다.
치킨 너겟, 맥앤치즈, 감자튀김, 특정 회사의 시리얼, 신식빵, 바나나, 사과 주스, 그리고 딸기 맛 요거트. 이 8가지에서 벗어난 음식은 색깔만 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8가지 안에서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너겟은 반드시 특정 브랜드여야 했고 모양이 부서진 조각은 먹지 않았습니다. 맥앤치즈는 나선 모양 면이어야 했고 식빵은 가장자리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유치원 생일 파티에 다녀온 날이면 아이는 빈속으로 돌아왔습니다. 피자도 케이크도 아이스크림도 엠마의 목록에는 없었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이 케이크를 먹는 동안 구석에서 물만 마시고 있었다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던 날, 제니퍼는 부엌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채소를 갈아서 파스타 소스에 숨기는 방법은 2달 만에 들통났습니다. 아이는 혀끝으로 시금치 입자 하나를 찾아냈고 그날 이후 파스타 자체를 거부 목록에 올렸습니다. 한번 목록에서 지워진 음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음식은 맛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고 저희는 그 신뢰를 야금야금 깎아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좋아하는 캐릭터 접시를 사줬고 음식으로 얼굴 모양을 만들어줬고 한 입 먹으면 스티커를 주는 보상 차트도 벽에 붙였습니다. 차트는 8달 동안 단 한 칸도 채워지지 않은 채 벽에 걸려 있었죠. 소아 영양사 2명, 아동 심리 상담사 1명, 그리고 식이치료 프로그램에 쓴 돈이 그 해에만 $9,000였습니다. 결과는 전부 같았습니다. 엠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아과 검진 결과는 그나마 다행히 정상 범위의 아래쪽 끝에 걸쳐 있었습니다. 키는 하위 15%, 몸무게는 하위 10%. 혈분 수치는 매번 경계선이었죠. 동료 의사가 차트를 보며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하퍼, 이 정도면 집에서 식단 관리 좀 해야겠는데? 그 말이 농담인 걸 알면서도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핸들을 쥔 손바닥이 축축해질 만큼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병원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4월 어느 날 제 진료실에 새로운 간호사가 대기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얘들아, 이 선생님이 미국에서 편식 제일 잘 고치는 분이야. 저는 차트를 넘기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종이 모서리가 구겨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집에 가면 사흘째 저녁을 거르는 딸이 있는 사람이 밖에서는 편식의 권위자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아내 제니퍼가 이상한 걸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5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장바구니에서 꺼낸 건 손바닥만한 검은 봉지 묶음이었습니다. 한국마트인 H마트에서 사온 도미김이라고 하더군요. 회사 동료인 한국계 미국인 수잔이 자기 아이들 간식이라며 추천해줬다는 겁니다. 수잔의 4살짜리도 이것만은 잘 먹는데 바삭하고 짭짤해서 과자 갖다 놔봐. 제니퍼는 봉지 하나를 뜯어 직접 한 장 먹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짭짤하고 고소해. 아내는 원래 새로운 음식에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였죠. 그날 밤 아내는 식탁에서 김에 밥을 조금 싸서 먹는 신용까지 해보였습니다. 엠마가 볼 수 있게 일부러 맛있는 소리를 내면서요. 아이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신문을 넘겼습니다. 거봐 하는 표정을 감추지도 않은 채로요. 저는 봉지를 집어들고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맑고 검고 반질반질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죠. 여보, 이건 그냥 검은 종이잖아. 소금, 기름 발린 검은 종이. 치킨 너겟도 색이 진하면 안 먹는 애한테 새까만 걸 주겠다고? 저는 봉지를 식료품 선반 맨 위칸에 올려버렸습니다. 아이 눈에 띄지도 않을 자리예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 음식이란 마늘 냄새가 강하고 벌겋게 맵고 발효 냄새가 나는 어른의 음식이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학회 뒤풀이에서 딱 한 번 먹어본 김치의 기억이 전부였으면서 저는 한식 전체를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코웃음은 사실 방어였습니다. 15년 경력의 편식 전문의가 못 푼 문제를 마트에서 $4 주고 산 검은 봉지가 풀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 15년이 우스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도조차 하기 전에 답을 정해버렸습니다. 안 될 거라고요. 그 주 1일 제니퍼가 선반에서 긴 봉지를 내려 엠마 앞에 슬쩍 놓아본 적이 있긴 했습니다. 아이는 봉지를 흘깃 보더니 제 예상대로 고개를 저었고 저는 속으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감정이죠. 딸이 새 음식을 거부했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안도하다니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랬습니다. 제 진단이 맞았다는 사실이 딸의 한 끼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6월 중순 병원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소아과학회 초청장이었습니다. 아동 식이행동 세션의 발표자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3주 일정에 가족 동반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본 제니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우리 셋이 다 같이 가자. 엠마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통째로 비워서 엠마의 시리얼과 너겟을 채워가야겠다고요. 매운 음식의 나라에서 3주를 버티려면 그 방법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정말로 캐리어 하나에 시리얼 4상자, 시리얼바 30개, 냉동 너겟 대신 가져갈 수 있는 과자와 크래커를 차곡차곡 채웠습니다. 제니퍼가 그 모습을 보고 어이없다는 듯 웃더군요. 여보, 한국에도 마트는 있어.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마트가 문제가 아니야. 엠마가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나라라는 게 문제지. 그 문장을 내뱉는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본 적도 없는 나라의 밥상을. 저는 그렇게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7월 초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엠마는 기내식 뚜껑도 열지 못하게 했고 저는 준비해간 시리얼 바를 꺼내주며 생각했습니다. 거봐, 내 예상대로잖아. 그 확신이 서울의 어느 골목 안에서 산산조각 나기까지. 그때 제게 남은 시간은 겨우 열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끝없이 흘러가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학회 발표 자료의 첫 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아동 편식, 과학적 개입은 반드시 통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제목부터가 틀려 있었습니다. 통하지 않은 개입을 붙들고 있던 건 아이가 아니라 저였으니까요. 2025년 7월 8일 오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건 음식이 아니라 공항 그 자체였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짐 찾는 곳까지 걸린 시간이 20분도 되지 않았거든요. 시애틀 공항에서라면 1시간은 각오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카트 위에 실린 캐리어 하나를 흙입봤습니다. 시리얼과 과자로 가득 찬 엠마의 3주치 식량이 든 캐리어였죠. 저 안에 든 것만이 이 나라에서 제 딸이 먹을 수 있는 전부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 제니퍼는 창밖 한강을 보며 연신 감탄했고 엠마는 제 무릎에 기대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차로 지친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3주 뒤의 그림을 미리 그렸습니다. 학회는 성공적으로 마치고 관광도 적당히 하고 아이는 시리얼로 버티다가 무사히 시애틀로 돌아간다. 그 그림 어디에도 한국 음식은 없었습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잠깐 스친 생각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불빛을 보며 이 많은 집들의 저녁 식탁에는 대체 뭐가 올라올까 하는 의사라기보다 그냥 아빠다운 궁금증이었죠. 물론 저는 그 궁금증을 금세 접어두었습니다. 첫 주는 제 예상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광화문 근처 호텔의 조식 뷔페는 훌륭했습니다. 갓 구운 빵, 오믈렛, 신선한 과일, 그리고 처음 보는 한국 반찬들까지. 제니퍼는 매일 아침 새로운 반찬을 접시에 담아왔고 저도 몇 가지는 꽤 먹을만하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엠마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뷔페 접시들 사이를 한 바퀴 돌고는 빈손으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결국 맥기니 호텔방에서 가져온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먹었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시리얼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상자 챙기자고 했잖아. 그 대답 속에는 묘한 승리감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여전히 제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것에서 위안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닷새째 저녁에는 작은 소동도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는 걸 사왔습니다. 포장 비닐을 당기면 김이 밥을 감싸도록 조립되는 방식이 신기하다며 아이 장난감 같지 않냐고 엠마 앞에서 시연을 해보였죠. 엠마는 조립 과정은 눈을 반짝이며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삼각김밥을 내밀자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 그날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긁혔습니다. 아이가 음식 자체에는 관심을 보였다는 것. 지난 3년간 없던 일이었거든요. 다만 저는 그 신호를 읽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데 저는 이 나라에서 뭘 시작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낮 동안 저는 코엑스 학회장에 있었습니다.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 소아과 의사들이 모인 자리였죠. 제 발표는 둘째 날이었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한국인 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있다는 김도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개인 모델의 성공률 데이터를 짚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퍼 선생님, 그 모델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준비된 답을 내놓았습니다. 감각 민감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소수의 사례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더 정교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죠.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혹시 접근의 단계가 아니라 밥상의 구조가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밥상의 구조라니. 학술 용어도 아닌 그 모호한 표현이 그때는 그저 한국식 겸양화법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학회장을 나선 뒤에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밥상의 구조. 저는 접근법과 프로토콜만 15년을 봤지 밥상 자체를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김 교수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제 논문 2편을 인용해 연구를 한 적이 있는, 말하자면 제 독자였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로 흘렀고 저는 어쩌다 보니 엠마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동료에게, 미국에서는 아무에게도 못한 고백이 튀어나온 겁니다. 사실 제 딸이 극단적 편식입니다. 8가지 음식만 먹어요. 3년째 제가 못 고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친 순간 귓불이 뜨거워졌습니다. 편식 세션 발표자가 할 소리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김 교수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퍼 선생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 근처 백반집에 가족과 함께 오시죠? 치료가 아닙니다. 그냥 밥 한 끼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큰애가 어릴 때 꽤 심한 편식이었죠. 그 백반집 사장님 상을 받으면서 달라졌습니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을 포기하고 직접 보라고 말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할 문장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6살짜리 극단적 편식 아동을 데리고 한식당에 간다는 건 제 경험상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고문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백반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호텔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제니퍼가 뜻밖의 단호했습니다. 가자. 무조건 가. 저는 반대했습니다. 엠마가 아무것도 못 먹을 거야. 애 앞에 못 먹는 음식이 잔뜩 깔리면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내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지도해. 제니퍼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방식으로 3년 했어. 이제 3년 동안 안 해본 걸 할 차례야. 그리고 우리 지금 시리얼이 한 상자 반밖에 안 남았어?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논리로도 시리얼 재고로도 제가 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오래 뒤척였습니다. 가서 아이가 한 입도 못 먹는 광경을 동료 앞에서 보이는 것. 그게 제가 정말 두려워하던 것이었습니다. 엠마의 스트레스는 절반쯤 핑계였습니다. 편식 전문가의 딸이 밥상 앞에서 얼어붙는 모습을 제 논문을 인용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저를 움직인 건 용기가 아니라 바닥난 시리얼이었습니다. 7월 13일 일요일 정오, 저희 가족은 김 교수를 따라 서촌으로 갔습니다. 영복궁 서쪽 낮은 한옥 지붕들이 이어지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큰 길에서 2번 꺾어 들어가자 간판도 제대로 없는 작은 식당이 나왔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자 밥 짓는 냄새와 국 끓는 냄새가 훅 밀려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에는 제가 상상하던 한식의 공격성이 없었습니다. 마늘도 고추도 아닌 뭐랄까 뜨끈하고 둥근 냄새였습니다. 벽에는 손으로 쓴 차림표가 한 장 붙어 있을 뿐 사진도 영어 안내도 없었습니다.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메뉴가 하나입니다. 오늘의 백반. 사장님이 그날 아침 시장에서 본 것들로 정하죠. 손님은 고르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식당이라니 미국에서라면 일주일도 못 버틸 텐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가게는 그 자리에서 31년째였습니다. 테이블 6개가 전부인 가게 안쪽에서 머리가 희끗한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김 교수가 사장님이라고 소개한 윤정순 사장이었습니다. 68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희에게 인사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는 엠마를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2초, 어쩌면 3초였을 겁니다. 아이의 마른 팔목과 엄마 뒤에 반쯤 숨은 자세와 낯선 냄새에 찡그린 콧잔 등을 훑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이는 아마 아무것도 안 먹을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김 교수가 사장님에게 한국어로 뭐라 짧게 전했고 사장님은 대답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뚝뚝한 분이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 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 앞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처음 보는 작은 반찬 그릇들이 하나씩 놓였습니다. 세어보니 12가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못 먹는 음식 12가지가 눈앞에 깔리는 게 편식 아동에게 어떤 압박인지 저는 논문으로 쓴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쟁반은 달랐습니다. 사장님은 그 쟁반을 엠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계란찜 하나, 기름기가 자르르한 하얀 쌀밥 한 공기, 그리고 손바닥만한 접시에 가지런히 놓인 조미김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빨간 것도, 냄새가 강한 것도, 아이를 시험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권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과 엠마 앞에 단출한 상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까 그 2초의 시선으로 이 무뚝뚝한 노부인은 제 딸을 읽어낸 거였습니다. 15년 경력의 저보다 정확하게요. 엠마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검은 김 위에 멈추는 것을 저는 숨을 참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한동안 김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 침묵의 다음 순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의자에서 내려가고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것. 3년간 수백 번 본 장면이었으니까요. 저는 미리 마음의 준비까지 해뒀습니다. 아이가 상을 밀어내면 어떻게 분위기를 수습할지, 김 교수에게 뭐라고 사과할지 머릿속으로 문장을 다듬고 있었죠. 옆자리의 제니퍼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가방 속 시리얼바를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순서가 달랐습니다. 엠마가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는 김을 눈앞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불빛에 비치자 김은 검은색이 아니라 아주 짙은 초록색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엠마는 그걸 반으로 접어 입에 넣었습니다. 바삭 하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젓가락을 쥔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뜨려던 자세 그대로요. 제니퍼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저를 봤고 저는 아내를 봤고 김 교수만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자기 생선을 발라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극단적 편식 아동에게 새 음식을 입에 넣는다는 건 어른으로 치면 정체를 모르는 벌레를 입에 넣으라는 것과 같은 수준의 공포입니다. 엠마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새로운 음식을 자발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보상 스티커도 없는데 아이가 스스로 손을 뻗은 겁니다. 제 15년,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 장면을 며칠이나 되짚었습니다. 왜 하필 김이었을까? 밥의 실마리는 아이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엠마는 김을 음식이기 전에 사물로 접근했습니다. 만지고, 비춰보고, 부러뜨려봤죠. 김은 아이가 통제할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소스가 흐르지도 않고 여러 재료가 섞여있지도 않고 한 장 한 장이 독립적이니까요. 극단적 편식아동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예측 불가능성인데 김은 그 공포를 건드리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저는 6살 딸의 손끝을 보고서야 배웠습니다. 엠마는 김을 오독오독 씹더니 두 번째 장을 집었습니다. 이번에는 김 교수가 조용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김 위에 밥을 조금 얹고 감싸서 먹는 방법을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먹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엠마는 그걸 곁눈질로 보더니 서툰 손놀림으로 따라했습니다. 김 위에 밥알을 올리고 반쯤 흘리면서 감싸고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딸의 얼굴에서 3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을 봤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볼이 오물거리고 씹는 속도가 빨라지는 맛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에서 제니퍼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톱이 셔츠 위로 파고드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소리를 내면 이 마법이 깨질까봐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네? 한마디가 아이를 얼어붙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어른들끼리 밥을 먹으며 곁눈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관심이 알고 보니 이 밥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무도 엠마를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먹으라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는 처음으로 압박 없이 음식과 단둘이 마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주세요라는 말은 그로부터 40분 뒤에 나왔습니다. 그 사이 엠마는 계란찜의 절반을 파먹었습니다. 숟가락으로 푹 뜨면 김이 올라오는 부드러운 계란찜을 아이는 후후 불어가며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슬그머니 추가로 내놓은 소고기 묵국. 맑은 국물에 무와 소고기가 들어간 그 국을 엠마는 처음엔 국물만, 다음엔 물을, 마지막엔 고기까지 건져 먹었습니다. 국물이 단계를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직업병처럼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맑은 국물은 색과 냄새에 자극이 낮아 진입장벽이 낮다. 국물에 익은 채소는 생채소보다 식감 저항이 적다. 아이는 국물에서 건더기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자기 속도에 맞춰 올라간다. 이건 제가 논문에서 그토록 강조한 단계적 노출 그 자체였습니다. 다만 치료실이 아니라 국그릇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밥 한 공기를 다 비운 아이가 빈 그릇을 들고 주방 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더 주세요. 물론 영어였지만 사장님은 알아들었습니다. 말없이 나와서 밥을 새로 퍼주고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아주 잠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김 교수가 그 모습을 보고 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웃는 거 저도 몇 년 만에 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몸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쁨이어야 하는데 먼저 온 건 어지러움이었습니다. 3년간 쌓아올린 제 진단과 처방이 밥상 하나에 무너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7월의 더운 공기가 폐에 들어오는데도 속은 서늘했습니다. 도대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저 김이 뭐길래? 저 밥상이 뭐길래? 담벼락 너머로 옆집 한옥의 처마가 보였고 골목 끝에서는 어느 집 저녁 짓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좁은 골목의 흔한 밥 냄새가
미국 최고 수준의 치료 프로그램이 못한 일을 방금 해낸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훈련받은 대로 가설을 세워보려 했습니다. 시차로 인한 식욕 변화, 낯선 환경이 주는 자극, 우연. 하지만 어느 가설도 아이가 스스로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뻗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김 교수가 제 얼굴을 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하퍼 선생님, 궁금하시죠?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 검은 종이가, 아니, 저 김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김 교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김은 완벽에 가까운 첫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바삭한 식감은 과자와 같고 짭짤하고 고소한 맛은 혀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감칠맛이고 얇아서 씹는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색이 무섭다고들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손에 쥐고 부수고 감싸는 놀이처럼 받아들인다고요. 실제로 한국 아기들이 이유식 다음으로 가장 먼저 접하는 반찬 중 하나가 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마트에는 아예 아기 전용 김 코너가 따로 있다는 말에 저는 처음으로 메모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소금기를 줄이고 기름을 바꾼 유아용 김이 따로 상품군을 이루고 있다는 나라. 아이가 김에 밥을 싸먹는 게 훈련이 아니라 그냥 일상인 나라. 제 진료실에서는 논문 3편을 동원해야 설명할 노출요법이 이 나라에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지나가듯 덧붙인 겁니다. 하퍼 선생님, 그 김이 지금 미국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알 리가 없었죠. 그는 숫자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미국 마트에서 김 스낵은 감자칩을 대체하는 건강 간식으로 팔린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데 칼로리는 낮아서 서구권에서는 밥 반찬이 아니라 슈퍼푸드 스낵으로 통한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기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김 수출이 세계 120여 개 나라로 나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0개국.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금액. 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한국 김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연말이면 11억 달러가 넘을 거라는 전망이고요. 저는 잠깐 계산을 멈췄습니다.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가 제가 검은 종이라고 부른 바로 그 식품 하나에서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중 최대 시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고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일본이겠거니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제 나라가 한국 김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였던 겁니다. 한 해 2억 달러가 넘는 김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던 겁니다. 제 딸이 방금 처음 먹은 그 음식을 제 이웃들은 이미 마트에서 집어들고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김 교수는 숫자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수출에, 그 다음에는 일본과 중국, 태국과 러시아까지. 나라 이름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조금씩 앞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김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비건 식품으로 주목받고 중동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김이 프리미엄 대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성장의 배경에는 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를 휩쓴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김과 김밥을 먹는 장면이 반복해서 노출되면서 검은 종이라며 꺼리던 외국인들의 인식이 맛있고 간편한 음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검은 종이. 김 교수가 그 표현을 쓰는 순간 저는 물컵을 잡은 손에 물기가 배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시애틀 부엌에서 아내에게 던진 바로 그 단어였으니까요. 저는 세계 흐름에서 뒤처진 정도가 아니라 십수년 전의 낡은 편견을 그대로 박제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을 바다의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하고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반도체처럼 세계 시장을 장악한 수출품이라는 뜻이죠. 저는 그 별명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김이라니. 그런데 생각할수록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남들이 하찮게 여기던 것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시장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김 교수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하퍼 선생님,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대단한 일인지 잘 몰라요. 김은 그냥 밥상에 늘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것들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식사가 끝날 무렵 엠마는 두 번째 밥 공기에 바닥까지 긁어먹고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눈가를 훔치는 걸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저까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제니퍼는 식탁 밑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애틀의 수잔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말이 맞았어 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엠마의 빈 그릇 사진을요. 답장은 몇 초 만에 왔다고 합니다. 그것 봐, 우리 애들도 김이 시작이었어. 계산을 하려는데 사장님이 계산대 옆에서 조미김 한 봉지를 엠마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습니다. 엠마는 그 봉지를 보물처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아이는 봉지를 꼭 쥔 채 잠들었고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낮에 들은 숫자들을 곱씹었습니다. 120개국, 10억 달러, 최대 시장, 미국, 그리고 제 딸의 빈 밥그릇. 이 나라에 온 지 엿새 만에 저는 제가 아는 세계가 생각보다 좁았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남은 2주 동안 저는 편식 전문의가 아니라 학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뜻밖의 검색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검색어는 이랬습니다. 한국김 수출 통계. 김 교수가 말한 숫자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믿기지 않아서요. 그런데 화면에 뜬 자료들은 그의 말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김 수출은 최근 몇 년 사이 해마다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었고 한 해 전에는 25% 넘게 뛴 적도 있었습니다. 김을 원료로 한 와사비 맛, 치즈 맛 스낵까지 현지 입맛에 맞춰 개발되어 팔리고 있었죠. 저는 새벽 1시가 넘도록 그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학회 발표 자료를 다듬어야 할 시간에 미국에서 온 소아과 의사가 서울의 호텔방에서 김 수출 그래프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운 그림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프의 상승 곡선 어딘가에 제 딸의 빈 밥그릇을 설명할 답이 숨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엠마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아빠, 어제 거기 또 가면 안 돼?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음식을 피해 다니던 아이가 음식을 향해 가자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걸 참으려면 어딘가에 힘을 줘야 했거든요. 그날부터 남은 2주는 저희 가족에게 한식 탐험의 시간이 됐습니다. 학회가 끝난 오후마다 저희는 서울 곳곳의 밥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안내자는 김 교수였고 대장은 뜻밖에도 엠마였습니다. 아이가 다음엔 뭐 먹으러 가냐고 묻는 것 자체가 저희 부부에게는 기적의 연속이었으니까요.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순두부찌개는 첫 술에 뱉었고 나물 몇 가지는 냄새만 맡고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그걸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촌 백반집에서 배운 대로 권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그저 상 위에 두었습니다. 아이가 안 먹으면 어른이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었죠. 신기하게도 그 무심함 속에서 아이의 목록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서울에 온 지 열흘 만에 엠마가 먹는 음식은 8가지에서 20가지를 넘어섰습니다. 3년간 단 한 가지도 늘리지 못했던 목록이요. 7월 16일 통인시장에서 엠마는 김밥을 만났습니다. 시장 안 김밥집 아주머니가 김밥 마는 모습을 아이는 유리 너머로 한참 구경했습니다. 김 위에 밥이 깔리고 노란 단무지와 계란, 당근, 시금치가 줄지어 눕고 돌돌 말려서 참기름이 발리는 과정. 엠마에게 그건 요리가 아니라 공작 시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썰려 나온 김밥 한 줄. 저는 긴장했습니다. 김밥은 김과 달리 여러 재료가 섞여 있으니까요. 재료가 섞인 음식은 엠마가 가장 경계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김밥을 집더니 놀랍게도 해체부터 시작했습니다. 단무지를 빼서 옆에 두고 시금치를 빼서 옆에 두고 나머지를 먹었습니다. 2개째에서는 단무지를 다시 넣었습니다. 3개째에서는 시금치까지 통째로 먹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명치가 뻐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는 지금 자기만의 단계적 노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밥이라는 음식은 해체와 재조립이 가능해서 아이 스스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샌드위치나 버거는 소스가 모든 재료를 붙잡고 있어서 이런 조절이 어렵습니다. 김밥은 달랐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김 교수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미국 학교에서 한국 아이들이 김밥 도시락을 싸가면 역겨워 보인다고 놀림을 받았다고요? 검은 김에 쌓인 음식이 낯설었던 겁니다. 냄새 난다고 놀리던 반 친구들 때문에 도시락 뚜껑을 못 열던 교포 아이들의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놀리던 아이들 속에 어린 시절에 제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시애틀에서 자랐고 제 초등학교에도 한국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점심시간마다 뭘 먹었는지 저는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딸은 그 김밥 앞에서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20년이면 조롱이 동경으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7월 19일에는 잔치국수를 먹었습니다. 멸치로 우린 맑은 국물의 얇은 국수, 그 위에 고명 몇 가지. 사장님이 고명을 밥상 위에 따로 담아줬고 엠마는 하나씩 골라 얹으며 자기 그릇을 완성했습니다. 7월 22일에는 불고기였습니다. 얼큰한 양념에 재운 소고기를 아이는 2접시나 비웠습니다. 매운맛 없이도 깊은 맛을 내는 양념이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간장과 배와 마늘이 만드는 감칠맛. 아이 혀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맛의 정체였습니다. 불고기집에서는 작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한국인 할아버지가 엠마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다가
주인에게 뭐라 말하더니 저희 테이블에 사이다 한 병을 보내줬습니다. 아이, 잘 먹는 게 예뻐서 그런답니다 하고 김 교수가 통역해줬죠. 낯선 사람의 호의가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이상하게 그 사이다 한 병이 목에 걸린 것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아이가 잘 먹는 것을 온 동네가 함께 기뻐하는 문화. 한국 사람들이 첫인사로 밥 먹었냐고 묻는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밥이 안 보인 나라였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눈앞의 현상을 보면 원리를 찾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2주 동안 저는 호텔방 책상에 앉아 매일 밤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밥상 관찰일지. 처음에는 몇 줄이었던 기록이 사흘 만에 노트북 10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는 환자를 보듯 밥상을 봤습니다. 상에 오르는 반찬의 가짓수, 세계 분포, 조리법의 비율, 아이가 손을 뻗는 순서와 횟수까지 적었습니다. 제니퍼는 그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여보, 휴가 와서까지 연구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연구가 아니야. 사건 현장 조사지. 3년짜리 미제 사건이 지금 풀리고 있잖아. 그리고 그 일지가 쌓여갈수록 하나의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첫째, 반찬 문화는 아이에게 명령이 아니라 선택권을 줍니다. 미국식 식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큰 접시 하나에 고기와 곁들임 채소가 함께 담겨 나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 접시 전체가 하나의 과제입니다. 다 먹어라, 남기지 마라. 접시가 곧 명령서인 셈이죠. 그런데 한국 밥상은 구조가 다릅니다. 내 밥과 내 국만 내 것이고 반찬은 상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12가지 반찬 중에 뭘 집을지, 몇 번 집을지, 아예 안 집을지는 전적으로 먹는 사람 마음입니다. 강요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밥상. 엠마 같은 아이에게 이건 해방이었습니다. 못 먹는 11가지가 있어도 실패가 아닙니다. 먹은 한 가지가 성공일 뿐이죠. 미국 접시는 남긴 것을 세지만 한국 밥상은 집은 것을 셉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일지에 쓰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3년의 실패가 이 한 줄에 요약되어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반찬에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반찬은 리필이 됩니다. 한국 식당 어디를 가도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그냥 더 줍니다. 아이 입장에서 좋아하는 반찬 하나만 계속 먹어도 눈치 볼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안심이 다음 반찬으로 손을 뻗을 여유를 만듭니다. 배가 부르고 마음이 놓인 아이만이 모험을 하니까요. 둘째, 국물 요리는 채소의 진입장벽을 허뭅니다. 편식아동이 채소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맛이 아니라 식감입니다. 생채소의 저항감, 씹을 때의 풋내. 그런데 한국 국물 요리 속 채소는 부드럽게 익어있고 국물의 감칠맛을 머금고 있습니다. 소고기 묵국의 무, 된장국의 애호박, 잔치국수의 호박고명. 넷마는 국물이라는 다리를 건너 채소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제가 데친 완두콩 새알로 실패한 일을 서울의 국그릇들은 조용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에는 숨은 기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밥과 국을 번갈아 먹는 리듬입니다. 뜨거운 것과 미지근한 것, 된 것과 무른 것이 교대로 들어오면 입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편식아동의 식사가 중간에 끊기는 큰 이유가 단조로움에서 오는 피로인데 한국 밥상은 리듬 자체가 지루함을 막는 설계였습니다. 셋째, 발효가 만드는 감칠맛입니다. 저는 한식이 맵다고만 생각했지만 실제 밥상의 바탕은 매운맛이 아니라 감칠맛이었습니다. 간장, 된장, 멸치 육수, 참기름. 사람 혀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에 더해 감칠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에도 감칠맛 성분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감칠맛은 아이가 태어나 처음 배우는 맛. 본능이 안전하다고 기억하는 맛입니다. 한국 밥상은 그 본능의 맛을 기본값으로 깔고 시작합니다. 아이가 무장 해제되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넷째, 이건 좀 부끄러운 발견인데 도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국 밥상에는 숟가락이 주인공입니다. 국과 밥과 계란찜과 두부, 숟가락으로 뜰 수 있는 음식이 상이 절반입니다. 포크로 찍고 나이프로 썰어야 하는 미국 식사보다 6살 손에는 훨씬 관대한 구조죠. 찍다가 튕겨나가는 완두콩과 숟가락에 얌전히 담기는 계란찜. 아이의 성공 경험은 이런 사소한 데서 갈립니다. 7월 24일, 김 교수의 병원을 방문한 날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저를 병원 구내식당이 아니라 근처 초등학교로 데려갔습니다. 마침 방학 중 돌봄교실 급식 시간이었죠. 저는 식판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밥, 국, 그리고 반찬 3가지. 8살짜리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오늘의 국이 뭔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은 영양사가 설계한 밥과 국과 반찬 구조입니다. 전국 어디서나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집과 같은 구조의 밥상을 받습니다. 저는 미국의 학교 카페테리아를 떠올렸습니다. 피자, 핫도그, 감자튀김이 놓인 배식대. 두 나라 아이들은 초등학교 6년 동안 완전히 다른 식사 훈련을 받는 셈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씩 1년에 190번씩 6년이면 1,000번이 넘는 훈련을요. 김 교수는 급식실 게시판을 가리켰습니다. 이번 달 식단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날짜마다 밥 종류, 국 종류, 반찬 3가지, 그리고 열량과 단백질 수치까지 적혀 있었죠. 알레르기 유발 재료는 번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 모든 학교에서 매달 가정으로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무상급식이라 부모의 지갑 사정과도 무관하다고요?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사진으로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아이 편식을 고치려고 제 진료실에 와서 시간당 300달러를 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학교 급식 식단표를 냉장고에 붙여둡니다.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인 시스템인지 저는 답을 알면서도 한동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안이 바싹 마르는 걸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편식은 개인의 문제라고 평생 믿어온 제 전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편식은 상당 부분 밥상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국가 단위로 그 구조를 갖추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 교수와 병원 앞 식당에서 소주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인정했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아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꿔야 할 건 아이가 아니라 밥상이었어요. 미국 밥상은 아이에게 다 먹으라고 명령하지만 한국 밥상은 아이에게 골라보라고 권하더군요.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말을 마치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42살 의사가 남의 나라 식당에서 눈물을 찾는 꼴이라니. 김 교수는 잔을 채워주며 짧게 답했습니다. 하퍼 선생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못 보던 걸 이제 보신 것뿐이죠. 그날 김 교수가 들려준 자기 큰아들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아이도 5살 때 흰밥과 김만 먹었답니다. 소아과 교수인 아빠가 온갖 이론을 동원해도 소용없었는데 방학 때 시골 할머니 댁에 2달 보냈더니 상추쌈에 된장을 찍어 먹는 아이가 되어 돌아왔다고요. 할머니가 한 일은 하나였답니다. 매 끼니 상을 차리고 아무 말 안 한 것. 김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죠. 부모의 조바심이야말로 최고의 식욕 억제제라는 거요. 저는 그 문장을 냅킨에 받아 적었습니다. 지금도 제 진료실 책상 유리 밑에 그 냅킨이 깔려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밤, 저는 학회에서 발표했던 제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동 편식, 과학적 개입은 반드시 통한다. 2주 전에 저는 이 제목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웠습니다. 제 개인 모델은 미국식 한 접시 식사라는 전제 위에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전제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데 저는 3년 동안 집안의 가구만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발표 자료 마지막 장에 메모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다음 연구 주제, 밥상의 구조가 아동 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참고 모델, 한국. 그 주말 저희는 마지막으로 서촌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떠나기 전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윤정순 사장은 그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엠마상에는 처음 보는 반찬이 하나 올라 있었습니다. 아이 새끼손가락만하게 붙인 동그랑땡이였습니다. 엠마가 그걸 집어먹자 사장님이 주방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3주 사이 사장님은 엠마의 상을 조금씩 바꿔왔습니다. 첫날은 3가지, 다음 주엔 5가지, 마지막 날엔 7가지. 아이의 속도에 맞춘 확장이었습니다. 저는 계산대 앞에서 김 교수의 통역을 빌려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요? 사장님은 행주로 상을 닦으며 심드렁하게 답했습니다. 애 얼굴 보면 알지? 내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먹고 싶은 게 없었던 거지.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3년간 논문으로 증명하려던 것을 이분은 골목 백반집에서 31년째 그냥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학위도 데이터도 없이 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요. 7월 29일 귀국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엠마는 장난감 가게가 아니라 식품 매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도미김 선물 세트가 쌓여있는 곳이었죠. 저희는 캐리어 하나를 김으로 채웠습니다. 3주 전 시리얼로 채워왔던 바로 그 캐리어를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2시간쯤 지나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승무원이 엠마 앞에 어린이 기내식을 놓았습니다. 치킨 너겟과 감자튀김. 3주 전이라면 유일하게 안전한 음식이었을 그 식판을 엠마는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김밥 먹고 싶어. 저는 순간 웃음이 터졌는데 웃으면서 눈두덩이 뜨거워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옆자리 제니퍼가 제 손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문장이 귀여운 해프닝이 아니라 시애틀에서 벌어질 대소동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을요. 시애틀로 돌아온 첫날 저녁, 저희 집 식탁에서는 기묘한 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제니퍼가 오랜만에 엠마의 옛 단골 메뉴를 차렸습니다. 치킨 너겟과 맥앤치즈. 3주 만에 보는 그 접시를 엠마는 몇 입 먹다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말고 밥이랑 국 먹으면 안 돼? 저는 하마터면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3년 동안 저희를 괴롭힌 편식이 사라진 자리에 이번엔 정반대의 편식이 들어앉은 겁니다. 한국 음식이 아니면 시큰둥한 아이. 저희 부부는 이 사태를 역편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웃긴 건 저희의 반응이었습니다. 3년 전이라면 아이가 밥을 가린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쳤을 텐데 이번엔 부부가 마주보고 웃음부터 터뜨렸으니까요. 편식은 편식인데 방향이 바뀌니 축제가 됐습니다. 밥과 국을 달라는 편식이라니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상을 줘야 할 편식이었죠. 밥, 국, 채소, 해조류, 단백질. 아이가 스스로 찾는 식단이 제가 진료실에서 처방하던 이상적인 식단과 거의 일치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공항에서 사온 김으로 버텼습니다. 흰밥을 짓고 김을 넣고 계란찜 비슷한 걸 만들어줬죠. 문제는 김밥이었습니다. 엠마가 통인시장의 그 김밥을 계속 찾았거든요. 제니퍼가 유튜브를 보며 직접 말아봤지만 옆구리가 터진 김밥을 본 아이의 표정은 정중한 거절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는 터진 김밥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엄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연습하면 돼. 6살에게 위로받은 제니퍼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 됐죠. 결국 8월 둘째 주 토요일 아침, 저는 수잔이 알려준 정보 하나를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트레이더조에 한국산 냉동김밥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냉동김밥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생소했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가리겠습니까? 솔직히 그날 아침 차에 오르면서도 저는 반쯤 비웃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얼려서 판다고? 간만 김밥과 얼린 김밥이 같을 리가 없잖아. 서울에서 그 난리를 겪고도 제 안의 오래된 회의주의자는 여전히 습관처럼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질깁니다. 큰 것 하나가 무너져도 작은 것들은 구석구석에 남아서 비회만 되면 다시 입을 열죠. 집에서 15분 거리 매장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냉동식품 코너로 직행한 저는 텅 빈 냉동고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식 김밥이라고 적힌 가격표 위 칸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답하더군요. 아침에 입고됐는데 1시간 만에 나갔어요. 다들 그것만 찾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기는 한인타운이 아니라 백인 중산층 동네의 평범한 마트였으니까요. 그 주에만 저는 매장 3곳을 돌았습니다. 전부 허탕이었습니다. 네 번째, 매장에서 드디어 마지막 2상자를 집었을 때 옆에 있던 금발의 젊은 여성이 진심으로 부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저는 지난주에 5번 왔는데 못 샀어요.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뒤에 선 중년 남성이 제 카트 안에 김밥을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그거 어느 냉동고에 있었어요? 저는 위치를 알려줬고 그는 줄에서 빠져나가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김밥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뒷모습. 서울에 가기 전에 저였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광경을 저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자를 뜯으며 저는 가격표를 다시 봤습니다. 3.999달러. 시애틀 시내 한식당에서 김밥 한 줄이 10달러 안팎, 비싼 곳은 12달러까지 하는데 이 냉동김밥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을 돌리자 김밥에서 김이 올라왔고 엠마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가 김밥을 먹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의사의 오랜 습관이죠.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만나면 자료부터 뒤지는 것.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트레이더조 김밥 품절.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이야기는 제 상상을 훌쩍 넘어 있었으니까요. 시작은 몇 해 전 한국계 미국인 모녀가 올린 영상 하나였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산 냉동김밥을 엄마와 함께 먹어보는 짧은 영상. 그게 3주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 500개가 넘는 매장에 깔린 초도 물량 250톤, 김밥으로 치면 100만 줄이 순식간에 완판됐습니다. 어느 매장은 아침 8시 40분에 다 팔렸다는 댓글, 살 수 있는 지점을 공유하는 지도, 심지어 커뮤니티 레딧에는 제발 김밥 좀 그만 사가라는 호소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밥 상자를 수레째스로 담는 사재기 영상도 봤습니다. 저는 실소가 터졌습니다. 오늘 아침 매장 4곳을 돈 제가 바로 그 대열의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웃음 끝에 씁쓸한 기억 하나가 딸려 올라왔습니다. 20년 전 미국 학교에서 김밥 도시락이 놀림감이었다는 김 교수의 이야기요. 역겨워 보인다고 뚜껑도 못 열게 하던 바로 그 음식을 지금 미국인들은 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삽니다. 조롱에서 오픈런까지 20년. 그 20년 동안 김밥이 변한 게 아닙니다. 김밥은 그대로였고 세상의 눈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바꾼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쌓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음식보다 먼저 노래가 갔고 드라마가 갔고 영화가 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김밥이 갔을 때 세상은 이미 한국의 것이라면 일단 열어보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숫자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냉동김밥 수출액이 한 달 141만 달러이던 것이 1년 만에
808만 달러가 됐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475% 증가. 한 달에 김밥 500만 줄이 바다를 건너고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500만 줄.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16만 줄, 1분에 110줄 꼴이었습니다. 제가 화면을 들여다보는 이 순간에도 김밥 수백 줄이 어딘가의 컨테이너에 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게다가 그 냉동김밥을 만드는 회사가 서울의 대기업이 아니라 구미라는 지방도시의 신생업체라는 사실, 영하 45도 급속 냉동 기술로 간만김밥의 식감을 살려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저는 무릎에 올려둔 휴대폰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산업이었습니다. 더 파고들자 김밥은 빙산의 꼭대기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라면의 한 해 수출이 15억 달러를 넘겼고 만두는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 명문 경영대학원의 강의 사례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치킨, 즉석밥, 냉동 비빔밥까지. K푸드 전체 수출은 한 해 136억 달러로 역대 최대라고 했습니다. 저는 136억 달러라는 숫자 앞에서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제가 아는 어지간한 나라의 국방 예산보다 큰 돈이 한국의 밥상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동료 의사 셋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의 도시락이 김밥이었습니다. 한국계도 아닌 텍사스 출신 백인 의사였습니다.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트레이더조 김밥, 우리 애들이 환장해서 매주 사냥하러 다녀. 사냥. 그 단어에 휴게실이 웃음바다가 됐고 다른 의사가 받았습니다. 우리 집은 김과자 없으면 애가 등교를 하네. 저는 커피잔을 든 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몇 달만 유별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가정들이 소아과 의사들의 집까지도 이미 한국 밥상에 침투당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침투라는 말은 틀렸군요. 저희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료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극단적 편식으로 찾아온 5살 환자의 부모에게 처방전 대신 조심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마트에서 한국 조미김을 한 봉지 사보세요. 권하지 말고 그냥 식탁에 두기만 하세요. 부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애틀 최고의 편식 전문의가 내놓은 처방이 4달러짜리 김 한 봉지였으니까요. 2주 뒤 그 부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애가 김을 먹어요. 밥에 싸먹기 시작했어요. 소화기 너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3년 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에게 같은 처방을 해줬다면 저는 코웃음을 쳤겠죠. 실제로 쳤고요. 제 아내에게, 제 부엌에서요. 10월이 되자 엠마의 식탁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H마트에서 장을 보는 게 저희 가족의 주말 일과가 됐고 제니퍼는 소고기 묵국을 그럴듯하게 끓이게 됐습니다. 아이는 몸무게가 2kg 늘었고 경계선이던 철분 수치는 정상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검진 결과지를 들여다보던 날 저는 진료실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그 종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빠로서 3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합격증이었습니다. 그 무렵 엠마에게는 새 친구도 생겼습니다. 유치원에서 한국계 아이 하나와 도시락을 바꿔먹는 사이가 된 겁니다. 어느 날 엠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지우가 내 김밥 보고 자기네 할머니 김밥이랑 똑같이 생겼대. 20년 전 놀림받던 그 도시락이 이제는 두 아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 뉴스 하나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를 정비하면서 한국산 조미김을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산식품 가운데 무관세는 조미김이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관세라는 건 국가가 자국 산업을 지키려고 세우는 벽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필 김 앞에서만 그 벽을 치운 겁니다. 이유는 하나뿐이죠. 미국인들이 이미 한국 김 없이는 안 되는 상태라는 거. 제 딸의 입맛이 유난이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의 통상정책이 움직일 만큼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것. 기사에는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한국 김의 90% 이상이 조미김이고 한국의 김 수출은 그의 사상 처음 10억 달러를 넘어 11억 달러를 향해 가는 중이라고요. 서촌 백반집에서 김 교수가 들려주던 그 전망이 몇 달 사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쩐지 오래된 지인의 성공 소식을 들은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제 딸의 인생을 바꾼 그 검은 종이가, 아니 그 바다의 반도체가 세계 무대에서 제 몫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요. 저는 그날 밤 제니퍼에게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항복하자.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웃었고 저는 노트북을 돌려 항공권 예약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12월 초 시애틀에서 인천으로 가는 새 자리였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번 캐리어에는 시리얼이 한 상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김 교수에게 줄 선물과 그리고 윤정순 사장에게 전할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엠마가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죠. 상 위에 계란찜과 김과 밥이 놓여있고
그 옆에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서 있는 그림. 아이는 그림 아래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마워요, 밥할머니. 출발 전날 밤 그 그림을 몰래 들여다보다가 저는 목 안쪽이 뜨거워져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년간 세계 최고의 의학이 본연 아이의 마음을 서울 골목의 밥할머니는 계란찜 한 그릇으로 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인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정오, 저희 세 식구는 다시 서촌의 그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골목에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미닫이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밥 짓는 냄새는 여름의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윤정순 사장이 상을 닦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엠마를 보는 순간 사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고, 왔네. 김 교수가 통역해주기도 전에 저는 그 말의 온도를 알아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엠마의 볼을 한번 쓱 보더니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여름의 그 첫 상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뚝배기 계란찜, 하얀 쌀밥, 조미김. 5달 전 제 딸의 인생을 바꾼 바로 그 구성이었습니다. 주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교수가 나중에 알려줬습니다. 저희가 떠난 뒤 사장님이 가끔 물었다고요. 그 미국 애기, 밥은 잘 먹고 다닌대? 태평양 건너 6살 아이의 끼니를 서울 골목의 백반집 사장님이 5달 동안 궁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를 그날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엠마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계란찜부터 팠습니다. 그리고 김에 밥을 싸고 국을 뜨고 이번에는 어른들 상의 반찬까지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시금치 나물을 집어먹는 아이를 보고 사장님이 주방 앞에 선 채 팔짱을 끼고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여름의 그 2초짜리 진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뭉부가 다자란 별을 바라보는 눈이었죠. 이윽고 엠마가 밥 한 공기를 싹 비웠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님에게 아장아장 걸어갔습니다. 두 손으로 그릇을 내밀며 아이가 말했습니다. 더 주세요. 이번에는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제니퍼가 비행기에서 가르쳐준 두 단어를 아이는 5달 동안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이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31년째 그 자리에서 밥을 푸던 무뚝뚝한 손이 아주 잠깐 떨리는 것을요. 사장님은 밥을 수북하게 퍼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는 엠마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 앞에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이미 손수건을 꺼내들었고 김 교수는 창밖을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엠마의 그림 편지를 사장님께 전했습니다. 고마워요, 밥할머니. 그림을 받아든 사장님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애가 잘 먹으면 됐지 뭘. 그리고 그 그림은 지금도 그 백반집 계산대 옆 벽에 붙어 있습니다. 김 교수 말로는 손님들이 그림에 대해 물으면 사장님이 딱 한 문장으로 답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밥 먹으러 오는 애가 있어. 그 무심한 자랑 속에 얼마나 큰 애정이 들어있는지 이제 저는 압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김 교수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15년간 수천 명의 편식 아동을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을 바꾼 건 제 논문이 아니라 서울 골목의 밥상이었어요. 한국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김 교수는 웃으며 잔을 들었고 저희는 보리차로 건배를 했습니다. 일주일의 짧은 재방문 동안 엠마는 서울의 겨울밥상을 새로 배웠습니다. 뜨끈한 떡국, 어묵국물, 그리고 갓 구운 김에 싸먹는 굴밥까지. 계절마다 상이 바뀌는 나라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같은 백반집인데 여름의 상과 겨울의 상이 달랐습니다. 제철이라는 개념이 밥상에 살아있는 것. 그것도 미국의 우리 집 식탁에는 없던 설계였습니다. 시애틀로 돌아온 뒤 저는 진료실을 바꿨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제 논문 액자 하나를 내리고 그 자리에 한국식 밥상 사진을 걸었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들이 놓인 평범한 백반 한 상. 그리고 새 상담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밥상 재설계 프로그램. 아이 접시 하나에 모든 걸 담지 말고 밥상 가운데 작은 그릇 여러 개를 두라는 것. 강요하지 말고 칭찬도 참고 어른이 먼저 맛있게 먹으라는 것. 곡물 요리로 채소에 다리를 놓고 김처럼 아이가 통제할 수 있는 음식으로 문을 열라는 것. 믿음의 봄학회에서 저는 이 사례를 발표했고 발표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접시에서 밥상으로 한 편식 전문의의 반성문. 발표장은 조용했습니다. 청중석, 여기저기서 펜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죠. 발표가 끝나자 손이 여럿 올라왔고 질문의 절반은 이거였습니다. 그 프로그램 우리 병원에도 자료를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제 밥상 재설계 프로그램은 미국 서부의 소아과 병원 6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상담 때 부모들에게 나눠주는 안내문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서울의 한 백반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발표 마지막에 이 말을 꼭 붙였습니다. 한식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김을 먹인다고 편식이 낫는 게 아니에요. 한국 밥상의 힘은 특정 음식이 아니라 설계에 있습니다. 아이에게 명령하지 않고 고르게 하고 기다려주는 상차림. 아이가 스스로 먹고 싶어지게 만드는 구조. 한국인들이 수백 년 동안 다듬어온 그 설계를 우리는 이제야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방송을 보시는 한국의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차리는 그 밥상이 세계의 소아과 의사들이 논문으로 배우려는 교과서입니다. 계란찜에 김에 국 한 그릇. 그 흔한 상차림이 얼마나 정교한 설계인지 밖에서 온 사람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엠마는 올해 7살이 됐습니다. 먹는 음식은 이제 세는 게 무의미할 만큼 늘었고 아이의 장래희망은 얼마 전 요리사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요리사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답했습니다. 밥 할머니 같은 요리사. 국적도 언어도 다른 서울의 노부인이 시애틀 아이의 꿈이 된 겁니다. 지난달에는 아이 유치원에서 세계 음식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엠마는 반 친구들 앞에서 김밥 만드는 법을 시연했습니다. 김 위에 밥을 펴고 좋아하는 재료를 고르라고 알려주는 6살 선생님. 반 아이들 22명이 그날 각자의 김밥을 말았고 담임 선생님은 저희 부부에게 이런 쪽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반에서 채소를 안 먹은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답장 대신 조미김 한 상자를 교실로 보냈습니다. 저는 가끔 저녁 식탁에서 김에 밥을 싸 먹으며 생각합니다. K푸드 수출 136억 달러, 김 수출 11억 달러라는 숫자들은 사실 결과일 뿐이라고요. 그 숫자의 뿌리에는 아이가 잘 먹는 걸 온 동네가 기뻐하고 밥 먹었냐는 말이 인사가 되는 나라. 매일의 밥상을 수백 년에 걸쳐 설계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은 오늘도 그 밥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너무 당연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그 한 상이 태평양 건너의 한 아빠에게는 3년의 절망을 끝낸 기적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